저 여종이랑 굴러들어온 업둥이까지 몽땅 저 바보 먹쇠한테 넘겨버립시다. 쌀닷대만 쥐어주면 저 녀석도 좋다고 마다하지 않을게요. 와, 쌀 5되나 말입니까? 실없이 웃는 어눌한 머슴 앞으로 한평생 천대받던 달래가 짐짝처럼 떠넘겨지던 날이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바보 남편의 업둥이까지 달게 된 달래를 보며 쯧쯧 혀를 차고 비웃었지요. 그 곁에는 어미의 낡은 치맛자락을 꼭 쥔 7살 업둥이가 큰 눈만 끔뻑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던 이 조그만 어린 것이 마당 한복판에서 또랑또랑하게 입을 떼는 순간 달래를 향해 쏟아지던 비웃음은 뚝 멎었고 사람들의 얼굴은 일순간 하얗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이야기는 달래가 18 되던 해로 올라갑니다.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 정참봉댁이라 불리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산을 등지고 너른 논밭을 거느린 큰 지주 집안이었지요. 그 집 행랑 끝방에 달래라는 여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선한 눈매를 가졌지만 입은 옷은 기운 자국이 많았지요. 달래는 새벽을 보며 일어나 부엌을 태우고 달이 떠야 겨우 등을 붙였습니다. 손등은 늘 트고 갈라져 있었지요. 그래도 달래는 좀처럼 찡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달래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갓난쟁이 적의 문간에 버려져 종으로 자라난 신세였지요. 제 성이 무엇인지 고향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참봉댁 행랑이 세상의 전부였지요. 밥상에 둘러앉을 식구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달래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달래야, 또 너냐? 물 기러 그랬더니 어디서 뭉구적거리다 온 게냐? 송구하옵니다. 마님 얼른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맏며느리 윤 씨는 달래가 널어둔 빨래 위를 지나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명천을 가리키며 뗏물이 가시지 않았다며 다시 빨아오라 억지를 부렸지요. 달래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윤 씨의 눈에 거슬렸을 뿐이었지요. 달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3년 전 장이 서던 날, 달래는 저작거리 구석에서 떨고 있는 작은 사내 아이를 보았지요. 사람들은 그 아이를 거추장스럽다며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달래는 그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문간에 버려졌던 제 모습을 본 것만 같았지요. 달래는 품에 안고 있던 주먹밥 하나를 아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가, 이거 먹으렴 천천히 씹어 먹어. 아이는 주먹밥을 받아들더니 달래의 얼굴을 한참이나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부터 달래는 그 아이를 거두어 키웠습니다. 제 먹을 것을 덜어 먹이고 해진 옷을 뜯어 아이의 옷을 지어 입혔지요. 아이는 자라면서 달래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달래가 부엌일을 하면 불을 지펴주고 빨래를 하면 옷가지를 날라주었지요. 밤이면 달래의 품에 파고들어 잠이 들었습니다. 종의 신세에 군 식구를 거두는 일이 쉬울 리 없었지만 달래는 한 번도 그 아이를 짐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온 길을 나눌 식구가 생긴 셈이었으니까요. 아이의 이름은 달래가 지어 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별이다. 밤에도 빛나는 별말이다. 별이라 불린 사내 아이는 어느새 7살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한 번 보면 잊는 법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를 가르쳐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별이는 그저 마당 흙바닥에 막대기로 끄적이며 혼자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참봉이 달래를 따로 불렀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어딘가 무거웠지요. 달래야,
내게 미안한 말을 해야겠구나.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참봉 어르신. 며느리가 너를 두고 말이 많다 식구까지 딸린 종을 더는 한데 둘 수 없다는구나. 달래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식구란 곳 곁에 선별이를 가리키는 말이었지요. 윤 씨가 옆에서 입을 비죽였습니다. 행랑에 사내종 먹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 여종을 그에게 붙여주면 두 입을 한 방에 넣어 살림을 묶을 수 있지요. 먹쇠라니 그 우둔한 자에게 말이냐. 우둔하면 어떻습니까? 종끼리 짝지어 방이나 하나 내어주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요. 정참봉은 혀를 차며 말이 없었습니다. 먹쇠라는 자는 큰 집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29. 수염이 텁수룩하고 묻는 말에 어물거릴 뿐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지게를 지고 힘쓰는 일이나 시키고 남은 밥이나 던져 주었지요. 그런 먹쇠에게 달래와 별이를 떠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윤 씨의 처사에는 이속 밝은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젊은 종을 짝지어 주어 훗날 아이라도 태어나면 그 아이들 역시 집안의 재산이 되어 부릴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별이와 달래, 먹쇠까지 세 사람을 방 하나에 몰아넣으면 밥 배급을 한 번에 줄일 수 있으니 안살림을 준 윤 씨에게는 손쉬운 셈속이었습니다. 달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한 몸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이야 상관없었지요. 하지만 별이만은 따뜻한 데서 재우고 싶었습니다. 먹쇠의 아내가 되라는 명령은 차라리 달래에겐 나은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적어도 별이를 떼어 놓지는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리하여 달래는 먹쇠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혼례랄 것도 없었습니다. 윤 씨가 행랑 끝 방 하나를 내어주고 쌀 닷되를 먹쇠 발밑에 던져준 것이 전부였지요. 이만하면 넉넉하지 종 살림에 무슨 비단 이불이라도 발았더냐. 구경 나온 종들이 저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멀쩡한 처자가 바보한테 가다니. 주워온 아이를 달고 가는데 어디서 온전한 대접을 받겠어. 달래는 별이의 손을 꼭 쥐고 행랑 끝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이라고 들어서니 바닥은 차고 흙벽이 떨어져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한쪽 구석에 먹쇠가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 오늘부터 신세 지게 되었습니다. 달래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먹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어수룩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고요했지요. 그래 들어와 춥잖아. 먹쇠는 어눌하게 그 말만 하고는 짚을 끌어모아 별이가 덜 춥게 앉을 자리를 다져 주었습니다. 달래는 그 투박한 손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바보라던 사내의 행동치고는 어딘가 마음을 쓰는 데가 있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래가 좁은 방 한쪽에 별이를 뉘어 재우고 마당에 나가 지풀을 치우고 돌아왔을 때였지요. 문틈으로 달빛이 스며들더니 방 안에서 나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들여다보니 자는 줄 알았던 먹쇠가 어느새 잠든 별이 곁에 다가앉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헝겊에는 먹물로 글자 몇 개가 적혀 있었지요. 먹쇠의 손에는 몽당붓 하나가 쥐어 있었습니다. 달래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보 머슴의 손에 붓이라니요. 서방님,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달래가 문을 열고 묻자 먹쇠는 흠칫 놀라며 헝겊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냐. 그냥 끄적인 거야. 그러고는 다시 어물거리며 제자리로 기어가 등을 돌려 누웠지요. 달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보라던 이 덩치 큰 사내에게도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달래는 새 살림에 차차 익숙해졌습니다.
먹쇠는 행동이 굼뜨고 말이 어눌했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친 사내가 아니었지요. 새벽이면 달래보다 먼저 일어나 물을 길어다 아궁이 옆에 놓았고 밤새 별이가 추워할까 제 낡은 저고리를 벗어 아이의 배 위에 덮어 주기도 했습니다. 달래는 알지 못했지만 먹쇠는 밤마다 잠든 별이 곁에서 그 아이가 낮에 흙바닥에 끄적여둔 글자를 살펴보곤 했지요. 틀린 획이 있으면 흙바닥을 다져 바르게 고쳐 그어두었고 이튿날 별이는 그 반듯한 획을 보고 제 글씨를 다듬었습니다. 가르쳐 주는 이 하나 없는 줄로만 알았던 별이의 글솜씨는 그렇게 누군가의 조용한 손길 덕에 자라나고 있었지요. 먹쇠가 바보가 아니라는 낌새는 곳곳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달래가 아궁이 앞을 끙끙대고 있는데 어느새 먹쇠가 다가왔습니다. 이건 바람길이 막혀서 그래. 먹쇠는 숯검정 묻은 아궁이 안쪽을 손으로 더듬더니 막힌 돌무더기를 짚어내 뚫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눈을 찌르던 연기가 굴뚝을 타고 빠져나갔지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달래가 놀라 눈을 뜨자 먹쇠는 또 머리를 그적이며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별이가 마당에서 글자를 그릴 때면 먹쇠는 멀찍이 지게에 기대선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별이가 획순을 잘못 그으면 곁을 지나가는 척 발끝으로 바른 획을 쓱 그어 보여주고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아재, 이거 원래 위에서 아래로 쓰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냥 발이 그렇게 가네. 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를 모르는 바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바른 획을 그어주는지 이상하기 짝이 없었지요. 달래는 차츰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자란 바보가 아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바보 행세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달래는 묻거나 들추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아픈 사연 하나쯤은 가슴에 묻고 사는 법이니까요. 버려진 종으로 살아온 달래 자신조차 그러했으니까요. 달래는 그저 잠든 먹쇠에 해진 옷을 정성껏 기워주고 제가 먹을 밥을 한 숟갈 덜어 먹쇠의 상에 담아 주었습니다. 세 식구의 정은 아궁이 열기처럼 조금씩 깊어갔습니다. 어느 저녁 별이가 열에 들떠 알았지요. 달래가 눈물을 훔치며 별이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갈아주는데 먹쇠가 소리 없이 일어나 산속으로 내달렸습니다. 한참 뒤 어깨에 이슬을 묻힌 먹쇠는 약초 뿌리를 캐어 돌아왔지요. 이거 다려 먹이면 열이 내려. 달래가 떨리는 손으로 그 약초를 다려 별이의 입에 떠먹이자 열에 들떠 있던 별이의 이마에서 땀이 나며 열이 차차 내렸습니다. 서방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산속 약초까지 어찌 이리 아십니까? 아이고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몰라. 먹쇠는 손사래를 쳤지만 흔들리는 눈빛에는 어쩐지 그늘이 어려 있었지요. 달래는 그 그늘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내가 과거에 큰 아픔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지요. 별이가 몸을 털고 일어난 밤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방 한가운데 둘러앉아 조밥을 나누어 먹는데 별이가 입을 열었지요. 우리 어머니, 아재 저는 세상에서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집이 이리 비좁고 바람이 매서운데 무엇이 그리 좋으냐? 이 좁아도 우리 셋이 같이 앉아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혼자 버려져서 매일 추웠는데 이제는 따뜻한 어머니도 있고 힘센 아재도 있고요. 그 말에 달래의 코끝이 시큰해져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먹쇠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별이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조잘조잘 말을 이었습니다. 아재, 그런데요. 아재는 어떻게 어른들도 모르는 글자를 그렇게 잘 아세요? 어제 제 그어주신 그 글자 저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외웠어요. 그래. 어디 한번 외워보거라. 별이가 거침없이 옛 구절을 외우자
멍하던 먹쇠의 눈빛이 일순 깊어졌습니다. 아이고, 별아 그런 어려운 글을 언제 눈에 담았느냐. 이 어미는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제가 나중에 글을 많이 배워서 어머니께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우리 별이가 가르쳐 주면 되겠구나. 세 식구는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살림이었지만 좁은 방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 차올랐지요. 하지만 밖의 세상은 달래 모자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별이가 우물가를 지날 때면 또래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놀려댔지요. 저기 업둥이 지나간다. 부모한테 버림받은 업둥이래요. 별이는 어깨에 돌을 맞으면서도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머리는 비상했지만 종의 자식이요. 업둥이라는 손가락질만은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런 날이면 별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달래 품에 안겨 얼굴을 묻고 훌쩍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저는 나쁜 아이라서 진짜 부모님이 절 버린 거예요? 별아,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어미지 않느냐. 이 어미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달래는 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달래의 눈빛이 전에 없이 단단해졌지요. 누가 뭐래도 이 아이가 제 아이였습니다. 달래는 기필코 이 아이를 멸시해서 지켜내리라 마음먹었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 일이 벌어졌습니다. 별이가 흙바닥에 막대기로 글자를 짓고 있었는데 마침 큰 집에 들른 늙은 서당 훈장이 그 곁을 지나다 멈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얼 적은 게냐. 별이의 글솜씨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기엔 제법 반듯했지요. 훈장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별이에게 까다로운 옛 구절 하나를 읊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뒤에 다시 물었지요. 방금 내가 읊은 것을 외울 수 있겠느냐. 별이는 망설임 없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훈장이 읊은 구절을 틀리지 않고 외워냈습니다. 훈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그 문장을 한 번 듣고 외운 것이냐? 훈장은 주저앉아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일개종의 자식으로 둘 그릇이 아니야. 참으로 훌륭한 재주로다. 그 말을 부엌문가에서 듣던 달래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별이가 총명하다는 것은 짐작했지만 훈장의 입에서 그런 칭찬이 나올 줄은 몰랐지요. 하지만 그 광경을 싸늘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둥 뒤에서 지켜보던 윤 씨였지요. 업둥이 주제에 글재주를 부린다고? 종의 자식이 글이나 익혀 무얼 하겠다는 건지. 윤 씨는 치맛자락을 쥐고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그 차가운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마당 한 구석에 지게를 진 먹쇠가 별이를 향해 무거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 먹쇠는 별이를 방 한가운데 마주 앉혔지요. 달래가 숨을 죽이고 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먹쇠는 평소 어물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별아, 내 한 가지만 일러줄 테니 잘 들어보거라. 네, 아재. 값진 진주는 진흙 속에 숨어 보이지 않는 법이고 빈 그릇일수록 요란한 소리를 내는 법이다. 내 재주를 함부로 세상에 드러내려 하지 마라. 때가 올 때까지 꼭 참고 기다려야 한다. 7살 별이는 그 깊은 뜻을 온전히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아재의 어눌한 음성이 아닌 단호한 당부가 가슴을 울렸지요. 달래 역시 등잔불 너머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보라던 먹쇠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치고는 너무도 깊은 울림이 묻어 있었지요. 달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내가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는 사람인지, 제 품에 잠든 별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으니까요.
창틈 사이 밤하늘 위로는 밝은 별 하나가 깊은 골짜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신동이라는 소문은 담장을 넘어 마을로 퍼져 나갔습니다. 장터에서 어른들도 쩔쩔매는 샘을 단번에 해치운 일이며 서당 담장 밖에서 듣고 어려운 글을 그대로 외운다는 이야기가 마을을 돌았지요. 하루는 서당에서 아이들이 글을 읽던 날이었습니다. 별이가 심부름으로 짐을 지고 가던 길에 담장 밑에 앉아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마침 훈장이 까다로운 구절 하나를 내놓았는데 글방 도령들이 답을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그 정막을 깨고 담장 너머에서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구절은 앞 문장의 끝말과 뒤 문장의 첫말을 하나로 묶어 읽어야 비로소 뜻이 통합니다. 글방 도령들이 놀라 담장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누더기 바지를 입은 꼬마 아이가 까치발을 든 채 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지요. 훈장이 헛기침을 하며 별이를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방금 뭐라 입을 놀린 것이냐? 이 대답할 길을 몰라 헤매시기에 거들어드렸을 뿐이옵니다. 어르신들 앞에 함부로 나서 송구합니다. 훈장은 짐짓 어려운 문맥을 골라 몇 가지를 더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막힘없이 답을 내놓았지요.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이치를 꿰뚫어 제 생각을 보태어 풀어냈습니다. 훈장의 찌푸려졌던 얼굴이 감탄으로 물들었지요. 대체 산골 구석에서 이런 인재가 났단 말인가. 하지만 별이는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이 제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어디선가 들은 구절이었을 뿐입니다. 학식은 도련님들이 훨씬 깊으십니다. 별이는 공손히 허리를 굽히고 서당을 물러나왔지요. 그 의젓한 태도에 훈장과 도령들은 할 말을 잃고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양에서 낙향했다며 거드름을 피우는 글방 선비 하나가 마을을 찾아와 사람들에게 꼬아놓은 셈 하나를 던졌지요. 자, 들어보아라 한 노인이 엽전 꾸러미를 들고 길을 가는데 신기한 다리가 셋 있었다. 그 다리를 한 번 건널 때마다 엽전이 2배로 불어났지만 대신 건널 때마다 다리지기에게 다리세로 8냥씩 내야 했다. 그렇게 3번째 다리를 건너고 나니 노인의 엽전이 한 푼도 없이 떨어졌다. 자, 이 노인이 맨 처음 보찜에 넣고 출발한 엽전은 모두 얼마였겠느냐? 마을 어르신들이 땀을 흘리며 머리를 싸매고도 한참을 답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끄적였다 지웠다 할 뿐이었지요. 선비가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들여던 차에 담장 밖에 쪼그려 앉아 듣고 있던 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노인의 첫 보찜에는 7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선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디 그 풀이를 들어보자. 무슨 수로 7냥이냐? 이 끝에서부터 거꾸로 짚어 올라가면 됩니다. 셋째 다리를 건너고 한 푼도 없어졌으니 그 직전 다리세 8냥을 낼 때는 8냥이 있었고 그것은 2배로 불어난 것이니 건너기 전에는 4냥이었지요. 그 4냥에 둘째 다리 다리세 8냥을 더하면 12냥, 그 절반이니 둘째 다리 전에는 6냥, 다시 첫째 다리 다리세 8냥을 더해 14냥, 그 절반으로 쪼개면 맨 처음 보찜 속 엽전은 7냥이 틀림없습니다. 별이가 물 흐르듯 풀어내자 비웃던 선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7살 아이가 이 셈을 끝에서부터 거꾸로 짚어내다니 내 평생 이런 아이는 처음 보네. 마을 어르신들도 그 풀이에 침을 삼켰습니다. 어른들도 헤매던 길을 어린아이가 산 위에서 내려다보듯 훤히 풀어냈으니까요. 또 한 번은 떡장수 노파가 떡 5덩이를 잃고 엿장수 영감을 도둑으로 몰아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별이가 떡판의 빈자리가 한 귀퉁이에만 몰린 것을 짚어냈습니다. 누가 집어간 것이 아니라 떡판을 옮길 때 기울어 굴러 떨어진 것이라며
비탈 아래 도랑을 가리켰고 과연 그곳에 흙투성이가 된 떡 5덩이가 떨어져 있었지요. 생사람 잡을 뻔한 노파는 머쓱해져 영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듯 별이의 재주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요. 하지만 별이는 한 번도 우쭐 대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소문은 마침내 정찬봉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정찬봉은 별이를 사랑채로 불렀지요. 달래는 가슴이 내려앉아 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넓은 마당에 섰습니다. 내가 글을 잘 읽는다는 별이라는 아이냐? 우리 얘 참봉 어르신. 종의 신분으로 양반의 글을 익히다니. 도대체 니한테 어디서 글을 배웠느냐? 별이는 순간 입을 꾹 다물고 망설였습니다. 재주를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던 먹쇠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기 때문이지요. 우리 소희는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서당 담장 너머로 도련님들이 이루시는 것을 어깨너머로 듣고 익혔을 뿐입니다. 정찬봉은 뜰 아래 엎드린 별이를 한참 쏘아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의 눈은 이 아이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지요. 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별이의 미천을 직접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일었지요. 별아, 내 입으로 주워들었다 하니 내 한 가지 셈을 물어보마. 우리 집 곳간의 쌀가마니가 한 줄에 7가마니씩 9줄로 쌓여 있다. 그중 쥐가 파먹어 5가마니를 덜어버렸으니 이제 몇 가마니가 남았겠느냐. 별이는 눈을 깜빡이더니 곧장 답했습니다. 58가마니입니다. 7씩 9줄이면 63가마니. 거기서 5을 덜어버렸으니 58가마니가 남지요. 곁에 섰던 청지기의 눈이 커졌고 정찬봉의 엄격하던 입가에 흐뭇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허허, 셈이 빠르구나. 그럼 글은 어떠하냐? 내 옛 어른들의 가르침 한 구절을 일러줄 터이니 그 뜻을 풀어보아라. 정찬봉이 짧고 난해한 구절 하나를 읊자 별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노인의 고개마저 끄덕이게 만들 만큼 그 뜻을 명쾌하게 풀어냈습니다. 비상하고 영특하구나. 내 평생 수많은 도령을 보았으나 어린 것이 이리도 물리가 트인 것은 처음 본다. 이윽고 정찬봉의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달래에게 향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온기가 배어 있었지요. 달래야, 길바닥에 구르던 아이를 내가 이리도 훌륭하게 거두어 길렀구나. 어미로서 내 공이 크다. 황송합니다. 어르신 쇠뇌는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제 힘으로 영특하게 자라준 것뿐이옵니다. 제 자식처럼 거둔 아이가 큰어른께 칭찬받는 그 순간이 달래에게는 서름을 씻어내는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기둥 뒤에서 이를 갈며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지요. 윤 씨였습니다. 제 아들은 시아버지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행랑에서 자란 업둥이가 사랑채 마당을 밟고 시아버지의 애정을 독차지하는 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저 천한 것들이 감히 분수도 모르고. 윤 씨는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 씨는 방을 서성거리며 잠을 설쳤지요. 큰 집 안채에서는 전혀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요즘 들어 심사가 꼬여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지요. 윤 씨에게는 늦둥이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글 공부를 시키려 훈장까지 모셔드렸건만 도무지 책상 앞에 앉아 있질 못했습니다. 책만 펴면 하품을 하고 붓만 잡으면 졸기 일수였지요. 이 미련한 녀석아. 윤 씨는 아들이 내팽개친 책을 찢어발기며 소리쳤습니다. 이고를 호령하는 좌수댁 외손이 글 한 줄을 못 외워서야 커서 어디 가서 양반 노릇을 하겠느냐. 내가 이리 미련하게 구니 어미인 내가 이 집안에서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니냐. 아, 어머니. 글은 쳐다보기도 싫게 따분하단 말입니다. 저는 그냥 산에 가서 활 쏘는 게 더
더 좋단 말입니다. 시끄럽다. 그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내 외할아버지가 이고을 좌수 어른이시다. 내가 장차 큰 인물이 되어야 이 집안에서 내 위세가 오르거늘. 윤 씨의 권세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시집온 며느리라기보다 친정아버지의 세도를 등에 업고 시댁의 재산과 사람을 제 발밑에 두고 흔들고 싶어 했지요.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터라 윤 씨는 곧간 열쇠를 쥐고 안방마님 자리를 꿰차 종들에게 큰마님이라 불리며 위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윤 씨에게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문의 기품을 중시하는 시아버지 정찬봉이었지요. 정찬봉은 세도만 믿고 오만하게 구는 며느리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참된 됨됨이는 가문이나 재물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며느리 너는 어찌하여 입만 열면 친정 권세만 내세우는 게냐 부끄럽기 그지없구나. 아버님, 그만 좀 하십시오. 결국 세상이 알아주는 건 학식이 아니라 집안의 위세가 아니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윤 씨는 어떻게든 시아버지의 콧대를 꺾을 구실을 찾고 있었지요. 그러던 차에 윤 씨의 귓가에 거슬리는 소문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행랑의 여종달래가 거둔 업둥이가 어른도 놀랄 만큼 글재주가 비상하여 신동이 났다는 소문이었지요. 큰마님, 글쎄 행랑에 사는 그 업둥이가요. 훈장님이 읊은 옛 구절을 단 한 번 듣고 줄줄 외워 된다지 뭡니까요? 윤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내 아들은 좌수댁 외손인데도 그를 못 내어 칼씨를 받건을 주어 온 업둥이가 신동 소리를 들어. 윤 씨는 부채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제 아들을 향한 열등감과 시샘이 아기로 번지는 순간이었지요. 어디 두고 보자꾸나. 종의 자식이 제 분수도 모르고 나서면 어찌 되는지 내 가르쳐 주마. 윤 씨의 눈에 서늘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이때부터 윤 씨의 마음속에는 달래 모자를 쫓아내 버리겠다는 악의가 뿌리를 내렸지요. 윤 씨의 미움은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달래가 먹쇠에게 시집을 가 새살림을 차렸어도 부엌 일과 굳은 일은 여전히 달래의 몫이었지요. 윤 씨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괴롭혔습니다. 국에 머리카락을 넣어 국그릇을 엎어버렸고 냇가에서 얼음을 깨며 빨아놓은 옷을 바닥에 밟은 뒤 다시 빨아오라 윽박질렀지요. 이것이 일을 하는 게냐 마는 게냐. 남의 자식 거두느라 내 본분은 잊었구나. 송구하옵니다. 마님 쇳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달래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제 한 몸 고생하는 것이야. 이 악물고 참아냈지만 윤 씨가 별이를 들먹이며 모욕할 때면 가슴이 아팠지요. 하지만 종의 신세에 무슨 말대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달래는 그저 입술을 깨물고 견딜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먹쇠는 별이를 무릎 앞에 앉히고 가르쳤습니다. 달래는 잠든 척 누워 곁눈으로 지켜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먹쇠의 목소리는 낮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눌함은 사라지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차분한 울림이 방 안을 채웠지요. 별아 글이란 그저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다. 그 글자 속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읽어내야 하는 것이다. 별이는 눈을 빛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윤 씨는 별이 모자를 무너뜨릴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윤 씨에게는 수족처럼 부리는 몸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 씨 못지않게 속이 검은 사월이라는 여종이었지요. 삼월아, 조용히 이리 와 보아라. 내 너에게 상이 떨어질 일을 하나 시켜야겠다. 예, 마님 분부만 내리시옵소서. 윤 씨는 사머리를 당겨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윤 씨의 속셈을 듣던 사머리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지요. 마님 그쯤이야 제게는 쉬운 일이지요.
며칠 내로 저 달래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 곤경에 빠뜨려 드리겠습니다요.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음험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하필 그 무렵 정참봉은 이웃 고을에 혼사에 다녀오느라 며칠간 집을 비운 참이었지요. 집안의 큰어른이 자리를 비우자 안살림은 완전히 윤 씨의 소나귀에 들어갔습니다. 윤 씨가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이때였지요. 그리고 고요하던 큰 집에 큰 도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곳간에 보관해 두었던 대대로 물려온 은그릇 한 벌이 통째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큰마님, 큰일 났습니다. 저 곳간에 은그릇 한 벌이 없어졌습니다요. 4색이 된 청지기가 다급하게 마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윤 씨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당당하게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종들이 마당 한가운데 불려나와 엎드렸지요. 이게 심한 도둑이 이 집에 있단 말이냐? 그때 사머리가 말했지요. 마님, 어제 낮에 행난 것 하나가 곳간 근처를 수상하게 어슬렁거리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누구더냐? 사머리가 손가락을 뻗치자 마당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사머리의 손끝이 정확히 달래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달래 너, 감히 어제 낮에 곳간 근처에서 무얼 하고 있었더냐?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그 호령의 달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쇳내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님께서 시키신 빨랫감을 널러 우물가 뒤뜰에 잠시 갔을 뿐이옵니다. 뒤뜰이라. 변명은 잘도 늘어놓는구나. 은그릇이 있는 곳간이 바로 그 뒤뜰 우물가 옆에 붙어있지 않더냐. 앞뒤가 딱 들어맞는구나. 마님, 제발 믿어 주시옵소서. 쇳내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해라. 도둑이 제 입으로 도둑이라 실토하는 것을 보았느냐. 여봐라. 당장 저 여종의 방을 뒤져라. 윤 씨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종들이 행랑 끝방으로 몰려갔습니다. 달래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방을 뒤지던 종 하나가 달래가 덮고 자는 집더미 이불 아래에서 은그릇 한 점을 꺼내 들고 마당으로 뛰어나온 것입니다. 마님, 여기 달래의 이불 밑에서 도난당한 은그릇 한 점이 나왔습니다요.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달래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지요. 제 발로 들어간 적도 없는 은그릇이 어찌하여 제 방구석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마님, 쇳내는 저 그릇을 본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제가 방을 비운 틈에 몰래 밀어 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어디서 끝까지 거짓을 말해. 물증 1인의 눈앞에 있건을 누굴 모함하려 핑계를 대느냐. 윤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남의 재산에 손을 댄 종은 매를 쳐서 먼 곳으로 팔아버리는 것이 이 집안의 법도다. 당장 헛간에 묶어 가두어라. 종들이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평소 달래의 사람됨을 아는 터라 선뜻 나서지 못한 것이지요. 하지만 윤 씨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사내 둘이 다가와 달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흙구석에서 떨고 있던 별이가 튀어나와 제 어미 앞을 막으며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나요. 우리 어머니는 도둑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윤 씨가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린 것이 감히 어른들 일에 나서서 말대꾸냐. 종의 자식이 함부로 입을 놀리는구나. 저 녀석도 끌어내라. 달래는 끌려가면서도 몸을 돌려 남종의 손을 뿌리치고 별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내 두 발로 걸어 헛간에 갈 터이니 이 아이에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별아, 어미 걱정 말고 너는 그저 몸성이 있거라. 어미의 절규의 별이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먹쇠가 우뚝 선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주먹이 굳게 쥐어졌지요. 당장 아내를 구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에서는 10년 전 그 불길이 환영처럼 살아나 발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체가 탄로 나면 별이마저 위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먹쇠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결국 먹쇠는 한 발짝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끌려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구경하던 종들이 흩어지며 구석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순에 빠진 우리 달래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다들 석연찮은 기색이었지만 당장 팔아치우겠다는 윤 씨의 위세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눈빛만은 무너지지 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7살 별이의 머릿속에서 이 억지스러운 사건에 흩어진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달래가 갇힌 곳은 곳간 옆 헛간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흙바닥에 집 한 줌이 깔린 게 전부였지요. 달래는 무릎을 끌어안고 어둠 속에서 소리 죽여 흐느껴 울었습니다. 대체 어떤 이가 제게 누명을 씌운 것일까? 밖에서 떨고 있을 별이는 무사할까? 내가 낯선 곳으로 팔려가 버리면 그 가여운 어린 것이 또다시 고아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에 달래의 마음은 참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 깊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달빛도 숨은 헛간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살그머니 다가왔지요. 별이었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별아, 내가 이 밤중에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들키면 매를 맞는다. 어서 방으로 돌아가거라.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알아냈어요. 누가 왜 어머니께 이 누명을 씌웠는지요. 달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별이는 문틈에 바짝 입을 붙이고 차분한 목소리로 나직하게 속삭였지요. 이 곳간에서 없어진 그 은그릇은 본디 6점이 한 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불 밑에서 찾아낸 건 딱 한 점뿐이었지요. 도둑이 정말 어머니였다면 그 값비 싼 한 벌을 통째로 훔쳐 아무도 못 찾는 곳에 숨겼을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딱 한 점만 꺼내어 누구나 뒤져볼 집더미 아래에 두었을까요? 달래는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린 별이의 추리는 빈틈이 없었지요. 이건 어머니를 도둑으로 몰려고 누군가 일부러 한 점만 가져다 둔 미끼예요. 나머지 5점은 진짜 도둑이 따로 숨겼다는 뜻이고요. 별이는 작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곳간 열쇠는 청지기 아재와 큰마님 단둘만 만진다고 큰마님이 직접 말씀하셨지요. 청지기 아재는 어머니와 원한이 없어요. 그렇다면 남는 사람은 오직 큰마님 한 사람뿐이에요. 달래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별이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달래의 머릿속에서도 분명한 윤곽이 잡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일개종의 신세에 어찌 큰마님을 감히 도둑으로 의심한단 말입니까? 별아, 그런 무서운 말은 함부로 입에 담는 게 아니다. 별이는 헛간 문을 부여잡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진짜 도둑이라면 들킬까봐 쥐 죽은 듯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큰마님은 오늘 아침 너무 확신에 차서 마당을 뒤집었어요. 마치 어머니 방 이불 아래 은그릇이 있다는 걸 미리 알던 사람처럼. 바로 그때였습니다. 헛간 뒤편 어두운 수풀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먹새였지요. 어둠 속에서 먹새의 두 눈이 빛났습니다. 별아, 내 추리가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다 허나 그 짐작만으로는 권세를 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는 법이다. 달래는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삼켰습니다. 먹새의 목소리가 평소 어눌하게 더듬거리던 바보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 안에 담긴 단단한 기품은 학식 높은 선비의 울림이었습니다. 이 누명을 뒤집으려면 눈에 보이는 증자를 잡아내야 한다.
큰 마님도 발뺌하지 못할 분명한 물증 말이다. 서방님, 나는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님자와 별이를 저들 손에 내어주지 않을 것이오. 그 목소리에는 깊은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달래는 차마 더 묻지 못했지요. 다만 이 사내가 제 편이 되어 곁을 지켜준다는 것만으로도 무너지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가 켜지는 듯 했습니다. 먹쇠는 별이에게 차분히 일렀습니다. 별아, 죄를 지은 자는 들킬까 두려워 그 작물을 멀리 두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안채에 함부로 발도 못 들이는데 어찌 거길 뒤져요? 먹쇠는 안채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큰마님이 제 손에 흙을 묻히며 직접 묻진 않았을 게다. 평생 곁에 붙어 다니는 사머리 말이다. 캥기는 구석이 있으면 사람은 그 발걸음부터 겉돌고 눈치가 보이는 법이니까. 그 말의 어둠 속에서도 별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먹쇠는 어린 것의 눈치가 빠르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래는 헛간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숨죽여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한편 두렵기도 했습니다. 제 자식과 지아비가 목숨을 걸고 큰마님에게 맞서려 작정하고 있었으니까요. 별아, 서방님 부디 함부로 나서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셔요. 금방 당신을 꺼내 드리리다. 조금만 견디시오. 그 한마디가 달래에게는 천금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먹쇠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바보 사내의 껍데기 아래에 이런 깊고 단단한 심지가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달래는 등 떠밀려 시작된 이 혼인이 결코 불행만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튿날부터 별이는 안채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심부름 다니는 척 막대기로 땅을 파며 자연스럽게요. 사머리가 안채를 드나들 때마다 별이는 멀찍이 담벼락 뒤에서 거동을 살폈지요. 과연 사머리는 무언가 캥기는 게 있는지 자꾸만 인적 드문 안채 뒷곁 장독대 쪽을 흘끔거리고 서성였습니다. 그러고는 발소리가 나면 누가 볼세라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곤 했지요. 저기구나. 별이의 영민한 눈은 사머리의 좁아진 보폭과 흔들리는 눈동자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사머리가 우물가에서 다른 몸종과 소곤대는 소리도 들었지요. 아유, 나는 요즘 찝찝해서 통잠이 안 와. 자꾸 가슴이 뛰어서 말이야. 어머, 왜? 무슨 뒤가 구린 일이라도 있어. 아니 그냥 마님이 엊그제 시킨 그 심부름이 워낙 무거워서 그러지. 사머리는 입을 잘못 놀렸다는 듯 손으로 입을 막고는 다시 안채 뒷곁을 돌아보았지요. 집단 뒤의 별이는 그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린 별이의 머릿속에서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별이는 그날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헛간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주먹밥 한 덩이를 밀어넣고 어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내일 해가 뜨면 제가 문을 열고 어머니를 꼭 꺼내드릴게요. 별아, 내 가여운 아이, 어미 몸은 상해도 괜찮다. 너만 무사하면 그걸로 바랄 게 없다. 차가운 나무 문을 사이에 두고 두 모자는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웃 고을에 갔던 정참봉의 가마가 예정보다 일찍 마을 어귀로 들어온다는 기별이었지요. 이윽고 정참봉의 가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청지기에게 도난 사정을 전해 들은 정참봉의 얼굴이 무겁게 굳었지요.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며칠 사이에 대대로 내려온 가보를 터는 도둑이 들었다고? 예, 어르신 달래의 이불 밑에서 은그릇 한 점이 나와 큰마님께서 헛간에 가두셨습니다. 정참봉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평소 달래의 사람됨을 잘 아는 터라
어딘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때 별이가 달려나와 정찬봉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이 어르신, 소인이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어 이리 무례를 무릅습니다. 뭐냐, 별이로구나. 무엇이 그리 급하냐? 이 곳간에서 사라진 은그릇은 모두 몇 점이었습니까? 그 은그릇이라면 덮개까지 완전한 한 벌이니 모두 6점이었다. 한데 제 어머니 방에서는 한 점만 나왔습니다. 제 어머니가 정말 훔쳤다면 그 5점도 어딘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찬봉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별이의 물음이 윤 씨가 미처 수습하지 못한 정곡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리한 생각이다. 하나, 만약 내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5점을 어디서 찾는단 말이냐? 집이 이리 넓은데. 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큰 마님을 도둑으로 지목하는 것은 종의 자식으로서는 목숨을 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별이는 용기를 내어 또렷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어르신 큰마님의 처소 뒷곁 장독대를 한번 파헤쳐 살펴봐 주십시오.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일 그 흙 속에서 은그릇이 나오지 않거든 제가 어머니 대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아버님, 종의 자식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찌 곧이 들으십니까? 제 어미를 감싸려는 수작이 분명합니다. 이 큰마님 정령 떳떳하시다면 어찌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펄쩍 뛰십니까? 그저 처소를 보여주시면 그만인 일을요. 정찬봉은 윤 씨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여봐라. 맏며느리, 처소 뒷곁을 샅샅이 파헤쳐 살펴보아라. 종들이 삽을 쥐고 윤 씨의 처소 뒷곁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잠시 후 흙을 파헤치던 종들이 흙투성이 보따리를 안고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사라지는 그릇 5점이 흙 속에서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르신, 마님 처소 뒷곁에서 사라진 은그릇 5점이 통째로 나왔습니다요.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 씨는 다리가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았지요. 이건 누군가 내 처소에 몰래 묻어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이 큰마님 사흘 전 제 어머니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제 입으로 도둑이라 실토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윤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달래에게 퍼부었던 말이 고스란히 제게로 되돌아온 것이지요. 어쩐지 착한 달래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 했더니 사람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정찬봉이 별이에게 물었지요. 별아, 너는 어찌하여 그 뒷곁을 콕 집어 살피라 하였느냐? 이 며칠째 3월이 누이가 자꾸 안채 뒷곁을 흘끔거리며 캥기는 사람처럼 잠도 못 잔다 하였습니다. 마님이 시킨 무거운 심부름이 있다면서요. 제 발저린 자가 자꾸 돌아보는 그 자리, 흙을 새로 판 그 자리를 짚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7살 아이의 똑 부러지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찬봉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지요. 며느라, 이 일이 어찌 된 것인지 바른대로 고하여라. 윤 씨는 하얗게 질린 입술만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 씨의 몸종 사머리가 와들와들 떨며 무릎을 끌고 마당 한가운데로 기어나와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더 큰 벌이 두려웠던 사머리가 제가 먼저 입을 연 것이지요. 어르신, 살려주시옵소서. 쇳내가 다 아르겠습니다. 은그릇을 곳간에서 빼돌려 달래방에 갖다 둔 것은 모두 마님이 시키신 일이옵니다. 쇳내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요. 믿었던 측근마저 등을 돌리자 윤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3월이 내 이것이 어찌 나를 배신한단 말이냐. 마님, 저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찬봉이 무겁게 호령했습니다.
당장 헛간의 달래를 풀어주어라.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가둔 것은 이 집안의 크나큰 수치다. 종들이 한달음에 달려가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사흘을 굶고 초췌하게 나온 달래는 안방마님이 엎드려 우는 마당의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했지요. 그때 별이가 달려와 어미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제가 어머니를 구했어요. 별아, 내가 어미를 살렸구나. 달래는 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다 저 뒤에 계신 아재가 일러주신 대로 따랐을 뿐인걸요. 달래는 그 말에 마당 한 구석을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먹쇠가 여느 때처럼 어수룩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하지만 그 깊은 눈만은 살아남은 아내를 향해 가만히 안도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래야, 내 집안이 못나 내게 못할 누명을 씌웠구나. 어른으로서 내가 사과하마. 아니옵니다. 어르신 진실을 밝혀주신 것만으로도 황송할 따름입니다. 이윽고 정찬봉은 며느리를 향해 어미 꾸짖었습니다. 며느라, 죄 없는 사람에게 무명을 씌운 죄가 가볍지 않다. 너는 당분간 안채에서 근신하며 처분을 기다려라. 윤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종들의 부축을 받아 안채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의기양양하던 그 위세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사람들은 비로소 정의가 섰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소동이 윤 씨의 뒤에 선 거대한 세력을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갇힌 윤 씨의 친정이었습니다. 윤 씨는 보통 집안의 딸이 아니었지요. 윤 씨의 아비는 이 고을의 세도를 한 손에 쥔 좌수 어른이었습니다. 좌수란 고을 향청의 우두머리로 수령다음 가는 권세를 누리며 향촌의 일을 주무르는 자리였지요. 그 좌수의 귀에 애지중지하는 딸이 종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려다 덜미가 잡혀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좌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어라, 내 귀한 딸이 한낱 종의 자식에게 망신을 당했단 말이냐? 이런 변이 있나? 딸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 따지기는커녕 제 집안의 체면이 구겨진 것에 먼저 화를 낸 것이지요. 좌수는 그 길로 가마와 거느린 하인들을 대령시켰습니다. 세도가의 노여움이 이제 막 평온을 찾은 새 식구를 향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위세 좋은 하인배를 거느린 요란한 가마 행렬이 정찬봉댁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윤 씨의 친정 아비 좌수였지요. 성이 난 좌수가 육중한 지팡이로 돌바닥을 내리치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찬봉, 사돈 영감, 어디 계시오? 내 귀한 딸을 도둑으로 몰아 망신을 주다니. 이게 사돈지간에 될 법한 일이오. 정찬봉이 사랑채에서 걸어 나와 씩씩대는 좌수를 맞았습니다. 사돈 고정하시오. 따님이 시애비 재산을 탐해 훔친 뒤 종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밝혀진 사실이오. 종의 자백이 나왔고 작물이 따님 처소 뒷곁에서 그대로 나왔소이다. 종의 자식이 꾸민 잔꾀를 어찌 양반의 증죄라 하는 게요. 고작 7살짜리 아이 말 한마디에 내 딸을 도둑으로 몰다니 사돈은 노망이라도 드셨소. 좌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딸의 잘잘못을 가리기는커녕 제 집안의 위세로 진실을 짓누르려 들었지요. 좌수가 거느리고 온 하인배만 해도 10명이 넘었습니다. 그 위세의 정찬봉댁 종들은 빗자루를 놓치고 구석으로 물러섰지요. 사돈, 내가 이 고을 좌수요. 그런 내 딸이 종에게 망신을 당했으니 이 일을 그냥 넘길 성십소. 사돈 좌수의 권세가 제 아무리 높다 한들
눈앞에 드러난 죄를 위세로 덮어 없다 할 수는 없는 법이요. 끝내 내 체면을 짓밟겠다. 이 말이 구려 좋소. 그렇다면 내 방식대로 결판을 내겠소이다. 좌수의 눈에 살기 어린 빛이 번뜩였습니다. 좌수는 마당 구석에 포박된 사머리의 코앞으로 다가가 노려보았습니다. 내 인연, 바른 대로 다시 말해보아라.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좌수의 서슬의 사머리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좌수는 목소리를 낮추어 사머리의 귀에 속삭였지요. 내가 증언을 바꾸어 모든 게 저 달래가 시킨 짓이라 하면 내 너를 우리 집 곳간지기로 삼아 평생 배불리 먹여주마. 매를 맞을 테냐, 배부르게 살 테냐. 배불리 먹여주겠다는 회유는 평생 굶주려 온 사머리에게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은 도둑질은 전부 저 달래가 억지로 시킨 것을 쇳내가 겁이 나 뒤집어 쓴 것이옵니다. 사머리가 달래의 눈을 피하며 증언을 바꾸자 마당의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달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그래, 옳지. 큰 소리로 다시 말해보아라. 저 달래가 시킨 짓이렸다. 어느새 마당엔 구경 온 사람들로 가득 찼지요. 그 순간 어미 곁에 섰던 별이가 다시 마당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어제는 큰마님이 시켰다 하고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시켰다 하면 그 두 말 중 어느 것이 참말입니까? 훔치는 그릇 5점은 큰마님의 처소 뒷곁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처소 뒷곁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종인데 무슨 수로 거기에 무거운 은그릇을 묻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머리는 7살 아이의 질타에 기가 눌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별이의 전곡을 찌르는 반박은 빈틈이 없었지요. 좌수의 얼굴이 모욕감에 시뻘개졌습니다. 이 녀석이 일개종의 자식이 감히 어른의 말에 토를 달다니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좌수는 별이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습니다. 사돈, 보시오. 저 업둥이가 말재간으로 어른들을 농락하고 있질 않소. 저런 녀석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오. 사돈 말재간이라 하셨소. 그 말재간으로 어른들이 못 본 진실을 땅 속에서 파헤쳐 밝혀냈으면 그것은 재간이 아니라 지혜요. 지혜, 종의 자식에게 지혜가 가당키나 하오. 신분이 천한 것은 그 속도 천한 법이거늘. 좌수의 입에서 거친 말이 쏟아졌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오로지 신분으로만 따지는 그 천박한 속내가 드러났지요. 별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좌수는 정참봉에게 말했지요. 사돈, 사흘이요. 사흘 안에 저 천한 것들을 정리해야 될 것이요. 사색이 된 달래가 좌수의 지팡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좌수 어른, 제발 어린 것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차라리 쇳내를 벌하시고 별이만은 조용히 해라. 종이 어디서 감히 양반의 앞을 막느냐. 좌수가 지팡이를 달래의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내리꽂히려는 순간 마당 구석에서 튀어나온 그림자 하나가 그 지팡이를 맨손으로 덥석 붙잡았지요. 먹쇠였습니다. 마당의 하인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바보라던 머슴이 좌수의 지팡이를 막아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무엄한 짓이냐. 한낱 머슴 놈이 감히. 먹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좌수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더는 어수룩한 바보의 것이 아니었지요. 어른께서 아녀자와 어린 것에게 함부로 손을 대시는 것은 도리가 아닌 줄로 압니다. 더듬거리지도 않는 차분한 그 말투에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좌수는 그 눈빛에 잠시 흠칫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러나 떠오르지 않는 얼굴. 좌수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지요. 하지만 이내 좌수는 노기를 터뜨렸습니다. 머슴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여봐라, 이 무엄한 놈을 끌어내라. 좌수의 하인들이 먹쇠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먹쇠는 정찬봉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소인은 10년 전 화재로 멸문당한 오진사 댁에 살아남은 외아들 오현이라 하옵니다. 정찬봉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시라? 오진사 어른댁 외아들이라고? 정찬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진사는 정찬봉과 젊은 시절 막역한 사였지요. 정찬봉이 오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그 얼굴에서 오진사의 얼굴이 보이는 듯 했지요. 자네 아비가 생전에 즐겨 읊던 글귀가 하나 있었네. 달빛이 비치면 나를 붙들고 늘 그 구절을 읊으며 웃곤 했지. 혹 자네도 그 구절을 기억하는가? 정찬봉이 그 글귀의 앞소절을 나직이 읊었습니다. 가슴에 묻어둔 아비의 시 구절을 듣자 먹쇠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요. 먹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자도 틀림없이 그 뒤를 이어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비의 무릎에서 수없이 들었던 바로 그 구절이었으니까요. 그래 바로 그 구절일세. 자네가 오진사 어른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 구절을 알겠는가? 이제 정찬봉의 마음에는 한 점 의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현은 이제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좌수에게 말했습니다. 좌수 어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좌수는 먹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어른께서 불태운 그 집에 단 하나 살아남은 핏줄입니다. 먹쇠는 옷깃을 풀어 왼쪽 어깨를 드러내었지요. 어깨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자국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어느 한밤중에 불타던 그 집에서 얻은 것입니다. 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직면한 좌수의 입술이 떨렸지요. 오현이라니 너는 그날 분명 그 불 속에서. 좌수는 공포의 그날의 일을 제 입으로 실토할 뻔하다가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10년 전 아버지께서는 좌수 어른이 곡식을 횡령하고 토지를 강탈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 하셨지요. 그러자 도리어 아버지께 없는 죄를 씌우고 한밤중에 불을 질러 무고한 제 가족을 모두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오현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경악하여 웅성거렸지요. 무슨 소리요? 그것은 다 지난 일이고 증좌도 없는 헛소리가 아니요. 그 순간 별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허를 찔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방금 어른께서는 우리 아재를 보고 그날 그 불 속에서라고 하셨습니다. 좌수는 말문이 콱 막혔습니다. 7살 아이가 좌수가 무심결에 흘린 한마디의 모순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좌수 곁에서 평생 수발을 들던 늙은 하인 하나가 부들부들 떨며 앞으로 나섰지요. 어르신 소인이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오진사 어른댁에 불을 지르라 명하신 분은 바로 저 좌수 어른이셨습니다. 소인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습니다. 좌수가 가장 믿었던 예타임마저 진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제 좌수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정찬봉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 좌수가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내 그동안 저자의 가면에 속아 그 핏줄 며느리까지 들였으니. 분노한 사람들이 좌수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지요. 곡식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일가족을 해치다니. 천벌을 받을 자로다. 그 자리에 있던 고을의 다른 향청 어른들이 앞으로 나서며 좌수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 죄상이 일이 드러났으니 더는 향청의 우두머리 자리에 둘 수 없소. 관아에 고하여
그 죄를 물을 것이니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오. 하루아침에 좌수는 모든 신망을 잃었습니다. 그를 떠받들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자 천하의 좌수도 한낱 죄인으로 추락하고 말았지요. 그 후 정참봉은 고을의 어른들과 함께 그 사연을 관아에 올렸습니다. 결국 10년 전 멸문당한 오진사 가문은 명예를 되찾고 빼앗긴 가산도 되돌려 받게 되었지요. 좌수는 관아의 처벌을 받기 전 고을에서 발붙일 곳을 잃고 가산을 챙길 틈도 없이 멀리 도망쳐 떠나갔습니다. 세도를 앞세워 남을 짓밟던 자의 말로는 그토록 비참했지요. 그 친정의 비호가 무너지자 윤 씨 또한 더는 큰 집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참봉이 윤 씨를 불러 엄히 일렀습니다. 며느라, 너는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친정의 세도만 믿고 집안을 어지럽혔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 둘 수 없으니 친정으로 돌아가 깊이 반성하여라. 윤 씨는 눈물로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요란하게 위세를 떨치던 윤 씨는 쫓기듯 큰 집을 떠났지요. 모든 풍파가 지나간 뒤 정참봉은 온 집안 사람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오현이는 더 이상 머슴 먹쇠가 아니다. 매벗 오진사 어른의 아들이요. 떳떳한 선비다. 모두 그에 합당한 예로 대하라. 정참봉은 달래의 손을 이끌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오늘 달래의 종 문서를 불살라 속량하니 더 이상 이 집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달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짐짝처럼 떠넘겨지던 여종 달래가 모두가 우러러보는 가문의 안방마님이 된 것입니다. 달래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별이가 환하게 웃으며 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은 달래가 굶주리던 그날 베푼 주먹밥 한 덩이, 그 마음 한 조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현이 달래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임자 그동안 바보 남편 곁에서 마음고생이 많았소. 이제부터는 내 당신과 별이를 떳떳이 지키리다. 서방님 쇳내는 바보 남편이든 선비 남편이든 그저 그날 헛간 밖에서 저를 지켜주겠노라 약조해 주신 제 서방님이면 족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좁은 행랑 끝방에서 피어난 정이 마침내 환한 볕 아래 활짝 꽃핀 것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현의 양아들로 입적된 별이는 지혜로운 정참봉과 선비 오현의 정성 어린 가르침 속에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임금도 칭찬하는 큰 학자가 되었지요. 하지만 별이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결코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힘없고 억울한 이들을 먼저 살피고 그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냈지요. 훗날 별이는 제가 자란 그 고을의 작은 글방을 열었습니다. 양반의 자식이든 종의 자식이든 가리지 않고 배우고자 하는 아이는 누구나 받아 가르쳤지요. 글이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한때 우물가에서 업둥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이제 수많은 아이들의 스승이 된 것입니다. 오현과 달래는 서로를 의지하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흰머리가 된 달래는 종종 별이의 손을 잡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쌀 다되에 떠넘겨지던 여종이 온 고을이 우러르는 안방마님이 되었고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머슴은 떳떳한 선비로 돌아왔으며 버려진 업둥이는 하늘이 내린 스승이 되었으니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이들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선 것입니다.
요란하게 위세를 떨치던 좌수와 윤 씨가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한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지요. 참으로 값진 것은 높은 신분이나 요란한 위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깊이 감추어도 끝내 빛을 내는 사람의 마음, 바로 그것이었지요.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요. 속이 꽉 찬 곳과는 말이 없는 법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진실로 값진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그 고을에 오래도록 전해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